안녕하세요. 북한 바로가기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를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는 북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북한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왜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바로 우리에게는 운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운명이라고 말을 하면 거부하거나 또 밀쳐내거나 또 더 끌어당기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보통 운명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된 것, 또 내가 우리 자식들의 부모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어떤 자연적이고 태생적인 운명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좋다고 해서 북한을 우리 맘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가? 그게 아니죠. 또 우리가 북한이 싫다고 해서 그럼 북한을 밀쳐낼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남으로 살자, 통일하지 말자. 과연 이럴 수 있느냐?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우리에게는 운명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명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그 존재를 좀 더 잘 알고 연구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기초 지식부터 관심을 갖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에서 사용되는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언론들은 조선, 북조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서구 언론들은 DPRK 이런 약자나 혹은 우리도 익숙한 노스코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북한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인구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수도는 평양, 많이 아실 텐데 평양은 특별시는 아니고 직할시입니다. 오히려 특별시는 남포, 라선 이렇게 북한이 개혁개방을 준비하는 해안 도시들이 특별 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런 기초적인 상식 외에도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한 기본 시각들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시각이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첫째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좀 구별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생각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구별해서 하자. 대략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기본 관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과 북한의 정권을 분리해서 본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말하자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목표와 지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큰 흐름으로 볼 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또 구성원들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다 함께 꿈꾸고 있죠. 하지만 북한은 약간 다릅니다. 199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권, 정권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회 집단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첫 번째 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나 이념 혹은 정치 권력의 유지보다는 당장에 좀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돌리게 되었죠.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정권은 정권대로 자기 권력 유지에 힘을 쓰게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왜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우리 왜 이렇게 배고프고 항상 어려워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가장 큰 착시가 북한이 하나의 이념으로 하나의 제도로 정권과 주민이 이 일치 단결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거의 지난 20년간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정권과 주민으로 구별해서 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할 때도 좀 차이를 두자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북한을 그런 문제로부터 좀 개선시켜서 좀 더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대비를 하자. 그래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분단 체제에서 뭐 전쟁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하는 또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로 좀 발전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대북 정책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북한이 일정하게 현재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 극복해서 통일 단계로 나갈 좀 준비가 됐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때 북한과 어떠한 제도,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이제 통일 정책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좀 나누어서 보자. 이런 시각들이 이제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각 후보자들이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구별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예. 북한을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거 그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의 지도자 혹은 그 집권 세력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서 중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확정됩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원래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도 그랬고 또 지난 60여 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점점점 특수한 사람이 권력을 누리는 그런 기형적인 사회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출발을 하면서 노동당이 국가의 주요 권력을 장악해서 지도하는 체제로 시작이 됐는데요. 노동당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이 이제 계속 실패하면서 자꾸만 이것이 최고 지도자 1인 권력을 강화하고 1인 권력 유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기형적인 1인 독재, 학계에서는 이제 수령 독재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1인 독재로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통제와 정책을 전개하는 노동당. 그래서 일단 북한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 지도자 누구냐, 최고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최고 지도자가 노동당을 어떤 원칙과 원리로 작동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자, 그런 의미죠.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주모자로 김정은 취임하기 전에 김정은이나 혹은 김격식 대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걸 주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김정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의 지침,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지도에 따라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사실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측이라고 제가 이제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북한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놓고 보면 추측이 아니라 거의 팩트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진행되는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과연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그런 과격한 무력 도발, 예를 들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상황에 따라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한과 혹은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혹은 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김정은은 과연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북한 주민들 사회 사이에서 또 북한의 간부층 사이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미지, 평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리죠.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만이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따라서 3명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각각 놓고 누가 더 잘 됐는지, 또 누구 때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도 김일성 시대에는 어쨌든 자신들이 사회주의 실험,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전쟁을 해서 비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아무 가진 것 없는 작은 국토에서 또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이 높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시의 물질적 수준이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좋았습니다.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부터는 점점 그런 것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과도한 예산 낭비, 또 정치 선전,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북한의 곳간이 비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90년대 후반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생각에서는 아버지 시절보다 더 못 살게 됐다, 우리가. 김정일의 평판이 아주 안 좋았죠. 그리고 또 김정일은 또 여러 가지 공포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주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도자가 나섰는데요. 나이는 30살도 안 됐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로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젊은이가, 어린 친구가 갑자기 장군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김정일 시대에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린 지도자가 무슨 경험이 있어서, 무슨 공부를 했길래 우리를 잘 살게 해줄까,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이제 확신처럼 많은 주민들 사이에 이제 퍼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렸던 어떤 위엄, 권위, 존경심 등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 사람들은 평생 지도자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일부는 자발적인 충성심도 존경심도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용어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성 사진을 딱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수령님, 김정일 사진을 보면 자연스럽게 장군님. 그런데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 당황하는 거죠. 입에 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어가. 물론 공식 직함은 뭐 대원수, 노동당 일비서, 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주민들에게 자리 잡는 그런 하나의 확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주민들끼리 모이는 사적인 자리나 시장 같은 곳에서는 뭐 좀 심한 말이지만 뭐 돼지, 뭐 저 녀석, 저치, 이런 비속어로 자기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북한 당국의 어떤 우상화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믿지 않나요?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 안 통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우상화 논리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아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노동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준다. 이게 이제 북한의 수령론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실현을 시켜주니까 사회 구성원들은 최고 지도자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아주 심플한 논리인데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위대하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무조건 옳다. 무조건 맞다. 그리고 당 조직이라든지 사회 구성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하냐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사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체험을 해보니 지도자가 시키면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놓고 보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지도자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다양한 사회체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믿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북한의 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지도자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실패가 없어야 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북한이 이제 핵실험도 성공했다고 몇 차례나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렸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배가 고플까? 핵무기도 가졌고 인공위성도 쏘는 과학기술국인데 왜 우리 농장에서는 쌀과 옥수수가 제대로 안 자라느냐? 왜 우리가 농사 지어야 할 비료가 없느냐? 왜 우리나라는 전기가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그런 우상화 논리가 북한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과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논리적이고 그들 역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갖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단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도자를 이해하는 것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의 정권을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